강준혁 회장님은 숨막히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서울 강남의 최고급 시설인 강산 플레이스 호텔의 VIP 라운지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조간신문에 섬뜩한 헤드라인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종이는 오늘 아침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담고 있었다. 강산그룹 침묵으로 공모 의혹, 강준혁 회장 알면서도 묵인했다. 라는 굵고 검은 글자들은 활자가 아니라 그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그는 수십 년간 강산그룹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렸으나 이제 세상은 그를 유능한 경영자가 아닌 비겁한 공모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주식시장의 폭락과 변호사들의 쉴 틈 없는 전화, 이사회 멤버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더 그를 아프게 한 것은 그 모든 성공의 정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혼자였는가 하는 쓰라린 깨달음이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위로의 손길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 압박감은 한때 재벌그룹의 총수였던 그를 나약한 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아주 드물게 아주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이 고급 라운지의 대리석 조각상에게조차 보여주지 않도록 평생을 철저히 훈련받아온 사람이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 휴지 쓰세요. 목소리는 맑고 달콤했으며 날카로울 정도로 순수했다. 강준혁은 몸을 움츠렸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이 무례하게 규칙을 어긴 직원이기를 예상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으나 그곳에는 직원이 아닌 하나의 10살 남짓의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소녀는 작은 두 손으로 구겨진 휴지 조각을 마치 왕에게 바치는 귀한 선물처럼 조심스럽게 내밀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자신의 약점을 들켰다는 당혹감보다 그 작은 몸짓이 그의 고독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사회를 한마디로 제압하고 기자들을 눈빛만으로 침묵시키던 흔들림 없는 강준혁 회장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가 누구인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울고 계세요. 소녀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지막이 물었다. 괜찮아요. 저도 가끔 울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다. 재벌 총수의 이미지는 거리감을 유지하라고 소리쳤다. 소녀는 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그 거대한 재벌 총수와 자신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의 벽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소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몸 앞에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서서 작은 손으로 그가 흘린 눈물 자국을 휴지로 살짝 찍어 닦아주었다. 그 순간은 비현실적이고 어이없을 만큼 순수했다. 그녀의 손길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으며 그 어떤 보상이나 기대도 담겨있지 않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탐욕이나 두려움 또는 조종의 의도 없이 오직 순수한 연민 때문에 그를 만졌다. 주변의 웅장한 로비는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컨시어지 직원은 전화 통화를 멈추었고 벨보이는 복도를 가로지르다 얼어붙었다. 그 누구도 그 광경을 감히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강준혁 회장님에게 이토록 가까이 다가갈 용기를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준혁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름이 뭐니? 그는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운 듯 거의 속삭이듯이 물었다. 윤아름이요. 소녀가 밝게 대답했다. 윤아름.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되뇌었다. 손님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는 멋쩍은 듯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아저씨가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몇 분 후 김소민 씨는 곧바로 지배인실로 불려갔다. 그녀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초조하게 걸었고
딸 아름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프런트 직원이 복도 앞에서 아름을 부드럽게 막아섰다. 아가야, 넌 들어갈 수 없단다. 여직원은 속삭이듯이 말하며 아름의 앞을 막아섰다. 안에서는 김소민이 2명의 슈퍼바이저와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에 엄격한 총지배인을 마주하고 있었다. 따님이 강 회장님께 로비에서 접근했습니다. 지배인은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저희 호텔 정책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소민은 애원했다. 아이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봐도 힘들어하는 분을 봤을 뿐이에요. 그 손님은 그저 그런 누군가가 아닙니다. 지배인이 소민의 말을 잘랐다. 그분은 저희 호텔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신 강준혁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딸로 하여금 그분의 사생활을 위태롭게 하도록 방치했어요. 저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소민이 말을 꺼냈지만 지배인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꽝 닫았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오늘 당장 배지와 유니폼을 반납하세요. 문 밖에서 아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그 말을 듣기 위해 문의 귀를 바짝 대고 있었다. 누가 그녀를 막을 새도 없이 그녀는 사무실 안으로 불쑥 뛰어들었다. 우리 엄마 해고하면 안 돼요.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그녀는 소리쳤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건 저였어요. 저는 단지 아저씨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 때문에 엄마를 벌하지 마세요. 소민은 숨을 헐떡이며 아름을 끌어안았지만 딸은 놀라운 용기로 우뚝 서서 거구의 지배인을 노려보았다. 사무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빠졌고 그때 그들 뒤의 문이 열렸다. 강준혁 회장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는 나지막했지만 틀림없는 권위를 담아 말했다. 그의 존재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지배인은 말을 더듬었다. 회 회장님. 하지만 당신의 정책이 내 정책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강준혁이 잘라 말했다. 이 여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할 때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그는 떨고 서 있는 소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소민은 아름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소민은 처음으로 이 남자를 다르게 보았다. 그녀는 냉정함이나 오만함을 예상했지만 그 대신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조용한 피로와 아름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담긴 묘하게 다정한 기운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억만장자의 시선이 아니었다. 거의 부성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소민은 눈을 내리깔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강준혁은 몸을 약간 숙여 아름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고맙다 아름아. 아름은 그에게 웃어 보였고 작은 목소리는 밝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친구끼리는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라는 단어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들려오는 그 말은 왠지 모르게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더 머물다가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 누구도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희미한 감사의 흔적과 어쩌면 소속감이라는 취약한 감정의 시작이 감돌고 있었다. 다시 로비로 돌아온 그는 같은 가죽 의자에 앉았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서 소리를 질렀다. 강산그룹 침묵으로 공모 의혹, 강 회장 알면서도 묵인. 그의 사진은 차갑고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세상이 이제 혐오하는 한 남자. 하지만 신문 옆에는 아름이 남긴 구겨진 휴지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어 두 손가락 사이에 잡았다.
그것은 값싸고 평범한 휴지였지만 그가 평생 소유했던 어떤 금화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강준혁을 재벌 총수로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 바라보았고 한 어린 소녀가 감히 그를 친구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소민은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었고 그녀의 손은 아름의 손목을 꽉 감싸 쥐고 있었다. 직원용 복도의 광택, 나는 타일 바닥 아래로 그녀의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걸음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딸은 오늘 직장을 잃게 할 뻔했다. 더 나쁜 것은 딸의 행동 때문에 소민이 지난 2달 동안 강준혁 회장이 강산 플레이스에 체크인한 이후로 조심스럽게 피해왔던 한 남자의 레이더망에 그들 모녀가 포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린넨실에 도착했을 때 소민은 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름은 조용히 서 있었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휴지가 쥐어져 있었다. 소민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치 위험한 물건인 것처럼 낚아차에서 세탁물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아름아, 그녀는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아름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저씨를 도와드렸어요. 너는 강준혁 같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야. 소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몸을 숙여 딸의 어깨를 잡았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슬픈 사람이요. 아름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소민은 눈을 감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쌓아 올린 겹겹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재주가 있었다. 그 사람은 슬픔 그 이상의 아가. 그 사람은 권력이 있고 가까이 하기에 위험한 사람이야. 저 남자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어. 우리 인생도 망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름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지배인이 엄마 직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회장님이 막았어요. 그분은 저를 고마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민은 얼어붙었다. 그녀 역시 그 순간을 기억했다. 강 회장이 아름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을 때 그의 표정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단지 잠깐 동안 그는 신문들이 그려내는 무자비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같은 남자들이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당신을 끌어당긴 다음 당신이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잊는 순간 당신을 짓밟는다. 그 사람은 네 친구가 아니야. 소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은 모든 신문 한 면의 나쁜 이유로 얼굴이 실린 남자야. 사람들이 그가 회사 내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했다고 말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뒀다고. 아름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쩌면 지금은 다르실지도 몰라요. 소민은 한숨을 쉬며 아름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 넘겼다. 아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너는 나한테 약속해야 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겠다고. 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강 회장의 눈이 자신의 눈물을 닦았을 때 부드러워졌던 방식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가식을 떠는 남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친절함에 닿지 못했던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날 밤 소민은 12층의 작은 직원용 아파트에 있는 좁은 침대에 아름을 눕혔다. 창밖의 도시 소음은 멀리 떨어진 복도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진공청소기 소리와 섞였다. 소민은 딸의 입에 입 맞추었다. 잘 자라 아가.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해요. 아름은 속삭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말에 있지 않았다. 엄마가 방을 나가자마자 아름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회장님 잘 주무세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가 있잖아요. 아래층 스위트룸에서 강준혁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무관심한 별들처럼 보였다. 그는 한때 이 전망을, 이 도시 전체를 소유했었다. 이제 그 똑같은 타워들이 조용히 그를 심판하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 테이블에는 아침 신문이 얼굴을 전면에 내밀고 있었다. 강준혁 스캔들 속 침묵. 그 단어들은 돌덩이처럼 그를 때렸다. 그는 위스키 잔을 따랐지만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술은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다. 대신 그는 구겨진 휴지 조각, 그의 뺨을 스쳤던 작은 손을 생각했다. 그녀의 용기는 그를 당황하게 했다. 이제 아무도, 심지어 보디가드조차 감히 그에 가까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경멸 때문에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2배는 큰 지배인에게 맞서 엄마를 위해 나섰다. 그것이 바로 충성심이었다. 그것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무언가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강준혁은 충성심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복도로 살금살금 걸었고 타일 위로 그녀의 신발이 작게 삐걱거렸다. 엄마는 이미 일하고 있었고 복도를 따라 새 수건이 담긴 카트를 밀고 있었다. 다시 들어가, 아름아. 소민이 재빨리 말했다. 돌아다니면 안 돼. 하지만 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름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로비에 갈 거예요. 소민이 멈춰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아름아, 저는 그분이 괜찮으신지 그냥 보고 싶어요. 소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이 직장을 잃으면 우린 모든 것을 잃어, 아가. 제발 더 힘들게 하지 마.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갈 것이다. 강준혁 회장에게는 그녀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오전 중반이 되자 로비는 겨울 코트를 입은 손님들과 짐수레를 싣는 벨보이들로 북적였다. 그의 평소 자리인 대리석 분수대 옆에는 강준혁이 차콜 수트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옷감 자체가 그의 수치심의 무게를 지탱하는 듯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밤샘 때문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다. 아름은 망설이다가 앞으로 걸어갔다.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차리고 눈이 커졌지만 어제의 지배인과의 대치 상황이 생생했기에 아무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다. 또 오셨네요. 아름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동안 그는 놀란 듯 보였다. 그런 다음 거의 안도감과 같은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아름아, 제 이름 기억하셨네요. 그녀는 활짝 웃었다. 그럼 우리 친구 맞죠? 그는 거의 웃을 뻔했지만 그 소리는 목구멍에 걸렸다. 친구라. 그가 되풀이했다. 물론이죠. 친구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 돕는 거고요. 아저씨는 어제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친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강준혁은 의자에 기대어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돈이나 호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명성이나 그를 둘러싼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외로운 한 남자를 보았을 뿐이었다. 그것은 무장해제시키는 동시에 묘하게 위안이 되는 감정이었다. 아름아.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신문들이 아저씨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조용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는 그녀의 대답이 두려운 듯 물었다. 아름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아저씨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하지만 실수가 친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주 만에 처음으로 강준혁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희망까지는 아니었지만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었다. 아름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흔치 않은 아이구나. 그녀는 씩 웃었다. 할머니도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좋은 뜻으로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어제 일, 그리고 오늘 일 고맙다. 아름은 이제 진지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마세요, 회장님. 세상 모두가 아저씨에게 화가 나더라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강준혁은 다시 의자에 기대어 앞에 있는 아이를 응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기업 타워에서도 법정에서도 그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도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다. 그 단어들은 취약한 방패처럼 그를 감쌌다. 아름이 직원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가자 소민이 로비 저 끝에 나타났다. 그녀는 강 회장을 그리고 아름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 강 회장이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차갑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예상외로 다정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이 아끼는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 같았다. 소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방금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억만장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거부하는 어린 소녀 앞에서 누그러지는 모습.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민은 깨달았다.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소민은 아름을 데리고 린넨실로 돌아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복도 타일이 발밑에서 차갑게 느껴졌고 그녀의 분노와 두려움은 한데 엉켜 날카로운 긴장을 만들어냈다. 딸의 순수한 행동이 자칫 재벌 회장이라는 거대한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려 그들 모녀가 가진 유일한 생계수단을 빼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은 소민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공포였다. 더욱이 그녀는 강준혁 회장이 강산플레이스에 머물기 시작한 2달 전부터 그와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필사적으로 피해왔는데 이제 딸의 행동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들의 삶이 강 회장님의 레이더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소민에게 가장 큰 재앙이었다. 그녀는 린넨실 문을 쾅 닫고 등 뒤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름은 여전히 충격을 받은 듯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손에는 구겨진 휴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아름아, 엄마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지. 손님들에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소민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름의 손에서 휴지를 낚아채듯 빼앗아 던져버리고 딸의 어깨를 잡고 몸을 숙였다. 도대체 왜 그랬니? 왜 회장님께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 소민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녀는 딸에게 재벌과 서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세상의 잔인한 규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만 했다. 그분은 그냥 슬픈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고당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요. 아름은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순수한 눈빛은 소민의 심장을 찔렀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회 구조를 보지 못하고 오직 인간의 감정만을 본다. 강준혁의 눈물, 그것이 아름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슬픔 그 이상이라고 했잖아. 소민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했다. 그분은 강산그룹의 회장님이야. 신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봤지.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분 주변은 지금 위험해. 너와 엄마까지 불똥이 길 수 있어. 소민은 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딸을 이 권력과 탐욕의 세계로부터 멀리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름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님이 엄마를 지켜줬잖아요. 지배인 아저씨가 엄마를 해고하려 했을 때 회장님이 화냈잖아요. 그분은 저를 보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아름의 말은 소민의 마음속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아름에게 몸을 숙였을 때 보았던 그 예상치 못한 온기를 기억했다. 신문 속의 냉혈한과는 거리가 먼 어딘가 부성애가 느껴지는 시선. 하지만 소민은 경험을 통해 배웠다. 재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친절은 종종 더 큰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분은 내 친구가 아니야, 아름아. 소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신문을 봐. 그분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야. 회사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라고. 아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실수한 사람이 변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어쩌면 회장님은 지금 달라지신 걸 수도 있잖아요. 소민은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세상이 네 생각처럼 아름답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너는 회장님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해 줘야 해. 우리 둘을 위해서. 아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강 회장의 외로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준혁 회장은 강산플레이스의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십억 원짜리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차가운 권력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은 채 오직 구겨진 휴지 조각과 아름의 맑은 눈빛만을 생각했다. 그녀의 용기는 그를 불편하게 했다. 권력이 만들어낸 고독 속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두려움이나 탐욕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아름은 오직 순수한 연민만을 가지고 다가왔다. 강 회장은 아름의 말처럼 친구라는 단어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되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산그룹을 위해 충성심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충성심을 돈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름이 남긴 따뜻한 휴지처럼 미약하지만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평소처럼 차콜 수트를 입고 로비의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로펌의 최 변호사님이 불안한 얼굴로 다가와 신문을 내려놓았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곧 긴급 회동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성태 부회장님이 강력하게 회장님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극존칭인 님을 사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주인을 잃어버린 듯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오 부회장님은 현재 이 스캔들을 기회 삼아 강 회장님의 입지를 완전히 약화시키려 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강준혁 회장님은 커피잔을 들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이미 액션을 취했습니다. 다만 그 액션이 최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숫자나 법률적 방패가 아닐 뿐이지요. 최 변호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저희 로펌은 회장님의 방어를 위해 존재합니다. 저희의 조언을 무시하시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위험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아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소민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름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보였다. 그녀는 이번에는 휴지 대신 작은 크레용 그림을 들고 있었다. 직원 몇 명이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어제 총지배인이 당했던 일이 생생해서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아름은 강 회장님 앞에 섰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밝게 인사했지만 소민에게 배운 대로 존칭인 님을 사용했다. 어제 회장님 가신 후에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요. 강 회장은 최 변호사의 경직된 얼굴을 무시하고 아름을 바라보았다. 아름이 너는 여전히 용감하구나. 아름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제 이름 기억하신 건 우리가 친구라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친구는 친구가 걱정되면 와보는 거예요. 강준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아이와의 대화는. 강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최 변호사님, 잠시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이 대화가 지금 당신의 법률 서류보다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당황했지만 회장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몸을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피했다. 최 변호사가 나갈 때 아름은 그에게도 작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최 변호사는 경직된 얼굴로 돌아보지 않았다. 강 회장은 몸을 앞으로 숙여 아름과 눈을 맞추었다. 아름아, 신문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름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회장님께서 실수하신 거라고 했어요. 나쁜 일이 있을 때 조용히 계셨다고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이 슬픈 분이지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강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사회에서 말할 때보다 훨씬 더 진지했다. 나쁜 사람은 울지 않거든요. 아름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우셨을 때 저는 아저씨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한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회장님이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는 슬플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강준혁의 가슴속에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권력과 명예라는 갑옷 뒤에 숨어 살아왔던 그에게 이 작은 소녀의 말은 어떤 법률적 방어보다도 강력한 치유였다. 그는 자신이 혼자임을 깨달았을 때 흘렸던 눈물을 이 아이가 공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아름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실수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름은 그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회장님을 비난해도 아름이가 있잖아요. 이제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강준혁은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혼자가 아니다. 그 단어들은 그를 포근하게 감싸는 담요처럼 느껴졌다. 그는 억만장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진정으로 혼자가 아님을 느껴본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었다. 그는 아름에게서 받은 크레용 그림을 접어 수트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소민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그는 이 작은 친절의 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름이 다시 직원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을 때 소민이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민은 딸을 향해 걸어갔지만 이번에는 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그에게서 위험 대신 감사와 따뜻함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재벌이 자신의 딸에게서 인간성이라는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과 강 회장의 고독을 연민하는 마음 사이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아름아, 이젠 정말 회장님께 다가가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소민은 딸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다. 엄마는 이 일이 너무 무서워. 아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저는 회장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소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강준혁 회장이 밤새도록
재벌 세계의 냉정한 법칙을 깨고 아름의 순수함에 기대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위험한 관계 속에서 그녀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다. 이 억만장자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을 얻고 있었다. 소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아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이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재벌 총수와 얽혀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서울의 겨울 아침 공기는 칼날 같았고 강준혁 회장은 강산 플레이스 로비의 대리석 분수대 옆 그의 지정석에 앉아 있었다. 짙은 회색 수트는 완벽했지만 그의 어깨는 강산그룹의 수치와 침묵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듯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그는 피곤했고 잠 못 이룬 밤 때문에 눈가는 짙게 그늘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불안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듯이 속삭였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성태 부회장님 측에서 언론을 통해 회장님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흘리고 있습니다. 곧 주주총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강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초에 변호사의 조급함을 이해했지만 그의 침묵은 이제 전략이 아닌 죄책감의 대가였다. 그는 그룹의 명성을 위해 부하들의 부정을 알면서도 눈 감았고 그 침묵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 최 변호사님, 저는 변명 대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오 부회장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오 부회장은 제 몰락 위에 새로운 강산을 건설하려고 하겠죠. 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감정이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논리와 증거뿐입니다. 그때 아름이 로비 한쪽에서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밝은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공들여 그린 듯한 크레용 그림을 들고 있었다. 그녀를 본 직원들은 일제히 굳어졌고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섞여 있었다. 어제의 강 회장님의 단호한 보호 선언 덕분에 아무도 그녀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아름은 강 회장 앞에 섰다. 회장님 또 오셨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회장님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강준혁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과 최 변호사의 불안한 표정을 잠시 무시했다. 아름아, 너는 걱정이 많구나. 그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내 친구가 힘든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아름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강산 플레이스처럼 보이는 높은 건물과 그 주위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건물 꼭대기에는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거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은 폭풍 속에서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강 회장의 목이 메어왔다. 수많은 재정 보고서와 법률 문서 속에서 그는 이 순수한 그림에서 가장 큰 위안을 느꼈다. 고맙다, 아름아. 내가 이 불빛을 잘 지킬게.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받아 수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초의 변호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회장님, 이 아이와의 친분은 오 부회장에게 약점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강준혁은 최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최 변호사님, 당신이 보는 약점은 제가 보는 인간성입니다. 오 부회장이 이것을 약점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 부회장의 파멸의 시작이 될 겁니다. 바로 그때 김소민 씨가 황급히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왔다. 그녀는 아름을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딸은 또다시 회장님 곁에 있었다. 소민의 얼굴에는 공포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극존칭을 사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격렬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또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당장 데리고 가겠습니다. 소민은 아름의 팔을 잡고 황급히 끌어당겼다. 그 순간 총지배인이 총무팀장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다. 총지배인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강 회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백했지만 호텔의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도 함께 느껴졌다. 김소민 씨 총지배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딸은 또다시 호텔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손님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관대하시지만 저희는 회사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윤아름 양이 또다시 회장님께 접근한다면 그때는 회장님의 지시와 상관없이 해고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소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다시 한번 송구탑니다. 제가 딸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녀는 아름을 끌어안고 뒤돌아 서려 했다. 하지만 강준혁 회장은 마치 신문 속의 냉혈한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멈춰 세웠다. 멈추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총지배인. 강 회장은 총지배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의 규정은 오늘부로 무효입니다. 김소민 씨와 윤아름 양은 이제부터 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재벌 총수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총수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호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호텔의 이미지와 질서가 총지배인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강준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호텔의 이미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인간의 도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김소민 씨의 딸은 이 강산 플레이스에서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순수한 친절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강산그룹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소민을 바라보았다. 김소민 씨, 당신의 근무는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딸은 이곳에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 누구라도 당신이나 아름 양을 해고하거나 위협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가 넘쳤고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재벌 총수의 절대 권력 앞에 침묵했다. 소민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두려움과 감사함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강 회장님의 보호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이 위험한 폭풍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극존칭을 사용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경의가 섞여 있었다. 강 회장은 아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름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 회장에게 자랑스러움을 보내고 있었다. 강준혁은 이 작은 소녀가 자신에게 정의란 권력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총지배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로비의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파격적인 상황을 흥분과 경악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강 회장이 재벌의 냉혹한 규칙을 깨고 있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약자를 위해 나섰다는 경이로움이 공존했다. 소민은 아름을 데리고 직원 복도로 물러났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강 회장의 보호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그 보호의 대가가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아름은 소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회장님은 착한 분 맞죠? 회장님은 힘들어도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소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권력이 가져올 파국을 두려워했지만 그의 눈에서 보았던 진심과 피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벌 총수가 자신의 안전과 평판을 걸고 직원의 딸을 보호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아름의 순수한 믿음이 강 회장의 고독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려 했지만 이제 그들의 운명은 이 폭풍의 핵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아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강 회장은 그들을 보호했지만 그 보호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모순을 소민은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김소민은 딸 아름을 학교에 보내고 강산플레이스의 직원 탈의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강준혁 회장님의 보호선언은 그녀에게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오성태 부회장과 총지배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녀는 이제 강 회장의 개인적인 전쟁에 인질로 잡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름에게 회장님께 절대 다가가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딸의 순수한 충성심은 그녀의 두려움보다 강했다. 그때 그녀의 동료인 이모 한 분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넸다. 소민 씨, 회장님이 당신 딸을 지켜주신 건 정말 운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알지, 재벌들은 절대 대가 없이 움직이지 않아. 조심해. 회장님 눈밖에 나는 순간 당신은 휴지처럼 버려질 수 있어.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 회장의 눈빛에서 보았던 외로움과 진심은 동료들의 차가운 현실주의와 계속해서 충돌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름은 소민의 직원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름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엄마, 저 회장님께 이거 갖다 드릴 거예요. 아름이 속삭이듯 말했다. 소민은 경악했다. 무슨 소리니? 아름아, 회장님께 다가가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아니요, 엄마. 아름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은 어제 이사회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최 변호사 아저씨가 그러던데요. 배고프실 거예요. 엄마가 어젯밤에 끓여놓은 김치찌개하고 제가 만든 주먹밥이에요. 호텔 음식은 차가운데 제 김치찌개는 따뜻해요. 친구끼리는 따뜻한 밥을 나눠 먹는 거예요. 소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김치찌개는 최고급 호텔의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음식이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굴욕을 줄까 두려웠다. 하지만 아름의 결연한 눈빛에 소민은 결국 꺾이고 말았다. 딱 5분이야. 회장님께 신뢰가 되지 않도록 정중하게 드리고 바로 돌아와. 그리고 절대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 소민은 아름을 보냈지만 그녀는 복도에 서서 불안함에 떨었다. 강 회장은 강산플레이스의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최 변호사와 막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오성태 부회장이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그를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 언론을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 회장은 창밖의 차가운 서울을 내려다보며 고독을 곱씹었다. 바로 그때 아름이 VIP 라운지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손님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강 회장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회장님, 이거 드세요. 아름은 보온 도시락통을 강 회장님의 대리석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강 회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최 변호사가 다시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또... 김소민 씨, 당신 딸을 통제하십시오. 최 변호사가 소민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 핸드폰을 들었지만 강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멈췄다. 최 변호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강 회장은 아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뭐니, 아름아. 김치찌개랑 주먹밥이요. 엄마가 어제 끓여놓은 건데 회장님께서 밤새 힘들었을까 봐요.
호텔 음식 말고 따뜻한 집밥 드세요. 아름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고 매콤하고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고급 라운지에 퍼져나갔다. 강 회장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냄새는 권력과 재력이 가득했던 그의 삶에서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손맛과 따뜻한 가정의 기억을 소환했다. 강 회장은 수십 년간 은쟁반 위에 담긴 최고급 스테이크와 수입산 와인만을 먹었었다. 진심이 담긴 소박한 음식은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그는 아름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아름아.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동에 차 있었다. 친구끼리는 나눠 먹는 거예요. 아름이 활짝 웃었다. 최 변호사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이 이 소박한 음식 앞에서 권력의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적인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이 재벌 총수에게 김치찌개는 밥이 아니라 치유였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김치찌개 한 입을 조심스럽게 떠서 먹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그의 텅 빈 속을 따뜻하게 채웠다. 맛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최 변호사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강 회장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방금 오 부회장님에게서 비서를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회장님의 침묵이 공모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김치찌개를 천천히 음미하며 최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 오성태의 협박은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강 회장은 마침내 김치찌개를 다 먹고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그는 아름을 바라보았다. 아름아, 회장님이 너에게서 큰 힘을 얻었단다. 고맙다. 이제 가서 엄마 도와드리렴. 아름은 강 회장이 도시락을 비운 것을 보고 자랑스러운 듯 환하게 웃었다. 네, 회장님 힘내세요. 아름이 뛰어나간 후 강 회장은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나는 침묵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오 부회장도 그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오 부회장의 폭로는 강산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개인적인 복수일 뿐입니다. 이제 법률과 숫자 대신 진실이 필요합니다. 최 변호사는 강 회장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단호함을 보았다. 이 재벌 총수는 김치찌개 한 그릇과 어린 소녀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재계의 냉혹한 법칙 대신 인간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소민은 아름에게 회장님께 또다시 음식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야단을 치지 못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김치찌개를 깨끗이 비운 도시락통을 보고 놀라움과 혼란을 느꼈다. 억만장자가 직원의 딸이 만든 소박한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알고 있던 재벌 세계의 규칙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다. 엄마, 회장님께서 맛있다고 하셨어요. 친구라서 힘이 되었대요. 아름이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소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딸의 순수함이 강 회장에게 빛이 되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들 모녀의 삶까지 태워버릴까봐 두려웠다. 늦은 밤 소민이 린넨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아름은 소민 몰래 강 회장의 스위트룸 복도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그녀는 작은 동화책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님의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복도의 카펫 위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서 동화책을 펼쳤다. 그 책은 금화를 모두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곁을 지켜준 친구를 찾은 왕에 대한 이야기였다. 잠시 후 강 회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가 복도에 앉아있는 아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름아, 너 여기서 뭐 하니? 이렇게 늦게까지. 아름은 고개를 들었다.
저 회장님께 이야기 읽어 드리려고요. 회장님께서 슬플 때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강준혁은 눈을 깜빡였다. 1,000만 원짜리 수트를 입은 재벌이 호텔 복도에서 직원의 딸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의 불안한 시선을 무시하고 아름의 옆 카펫 위에 조용히 앉았다. 아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친구가 권력보다 중요하다는 왕의 이야기를 읽어주었고 강 회장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름은 동화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보세요. 왕도 친구가 필요해요. 강 회장은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름아, 왕도 친구가 필요하구나. 강 회장은 아름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자신의 고독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권력을 잃었지만 그보다 가치 있는 진심을 찾고 있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소민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지만 그 인간적인 면모가 파국을 막아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강준혁 회장을 향한 압박은 극에 달했다. 오성태 부회장은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강 회장의 침묵이 강산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모라는 주장을 맹렬히 펼쳤다. 강산플레이스 로비는 경비가 삼엄해졌고 모든 직원들은 강 회장의 몰락이 임박했다고 속삭였다. 최 변호사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태로 강 회장의 스위트룸을 찾았다. 회장님 오 부회장 측에서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의 과거 비리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룹을 위해 책임지고 사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 부회장이 최소한의 퇴로라도 열어줄 때 말입니다. 최 변호사는 극존칭을 사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충성심보다는 현실적인 압박이었다. 강준혁 회장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응시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도시를 지배해왔지만 이제 이 도시가 자신을 심판하는 듯 했다. 그는 비자금이나 불법 행위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그룹의 안정을 위해 부하들의 부정을 눈감은 죄가 있었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의 가장 큰 증거였다. 최 변호사님, 저는 오 부회장이 원하는 대로 퇴로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책임을 질 겁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강산그룹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 부회장의 탐욕이 강산을 삼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강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수트 안주머니에는 아름이 그려준 작은 불빛이 담긴 크레용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김소민은 아름이 밤늦게까지 강 회장의 복도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외로운 모습과 딸의 순수한 친절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린넨실에서 야근을 마치고 직원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아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강 회장의 스위트룸 복도로 걸어갔다. 그녀는 재벌 총수와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 경고를 해야만 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강준혁 회장이 실크가운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결단력이 교차하고 있었다. 김소민 씨, 강 회장은 놀란 듯 물었다. 소민은 극존칭을 사용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제가 염치 없이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딸 아름이 때문에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름이를 보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주총회가 끝나면 저희는 호텔을 떠날 겁니다. 회장님의 보호가 아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선한 마음은 저희에게 구원이지만
이 사회는 순수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민은 간절함을 담아 회장님께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강 회장은 소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소민의 눈에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강인함을 보았다. 당신이 아름이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김소민 씨.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아름이는 저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침묵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포기하려 했을 때 아름이가 친구로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아름이가 준 용기로 주주총회에 나설 겁니다. 강 회장은 문을 살짝 열고 방 안을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아름이 그린 크레용 그림과 동화책이 놓여 있었다. 이 아이는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강산을 탐욕이 아닌 정의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소민은 강 회장의 진심 앞에서 더 이상 경계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재벌 총수가 직원의 딸에게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받아들였다. 회장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강 회장님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호텔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이를 보호할 마지막 약속입니다. 소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소민 씨. 제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제가 승리한다면 당신은 아름이와 함께 이 호텔에 머물 겁니다. 소민은 강 회장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결연함 앞에서 희망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약속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 나갔다. 다음 날 강산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오성태 부회장은 자신감에 넘치는 얼굴로 강 회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강준혁 회장은 그룹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공모입니다. 이 침묵의 대가는 그룹의 몰락입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강산그룹을 정화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다. 여기 강 회장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오 부회장이 서류를 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 멤버들과 주주들은 술렁거렸고 강 회장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인 듯했다. 강준혁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초에 변호사가 준비한 법률적 반박문 대신 아름이 자신에게 준 용기를 담아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오 부회장의 말대로 저는 그룹의 안정을 위해 불의의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강산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대상은 탐욕에 눈이 먼 오 부회장이 아니라 강산의 미래입니다. 오성태 부회장은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그룹 전체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저는 오늘 강산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그룹의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겁니다. 하지만 오 부회장의 횡령과 불법 거래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제가 침묵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오 부회장도 그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강산그룹은 투명성과 인간성이라는 가치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제 재벌 총수가 아닌 인간 강준혁으로서 강산을 정화하는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겁니다. 강 회장은 결연하게 선언했다. 이사회는 충격과 경악에 빠졌다. 오 부회장은 강 회장의 방역에 창백해졌다. 강 회장은 사임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오 부회장을 끌어내리는 결정적 조치를 취했다. 그의 사임은 패배가 아니라 강산그룹을 탐욕에서 구원하려는 마지막 승리였다. 로비에서 TV로 주주총회를 지켜보던 김소민은
강 회장의 결단에 눈물을 흘렸다. 재벌 총수가 권력과 재산을 버리고 정의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믿고 있던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깨뜨리는 감동적인 사건이었다. 그녀는 아름이 준 순수한 믿음이 강 회장의 고독한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강산그룹까지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 회장은 권력을 잃었지만 아름이 가르쳐준 진정한 친구와 인간성이라는 가치를 얻었다. 강준혁 회장의 사임 선언과 동시에 오성태 부회장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강산그룹 전체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강 회장은 권좌를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검찰에 제출한 오 부회장 관련 증거 덕분에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신문 한 면은 여전히 강산 스캔들로 도배되었으나 이제 비난의 화살은 강 회장의 침묵과 오 부회장의 탐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분산되었다. 강 회장은 재벌 총수 직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산플레이스의 스위트룸에 머물며 최 변호사와 함께 오 부회장을 향한 역습을 준비했다. 최 변호사는 강 회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오 부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회장님을 공범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이미 침묵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오 부회장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입니다. 강 회장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지위나 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과 그리고 아름이 가르쳐준 인간적인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은 수트 안주머니 속 아름의 크레용 그림을 만졌다. 작은 불빛이 폭풍을 견디는 그림. 그것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 한편 김소민은 강 회장의 사임 후에도 호텔에 남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성태 부회장의 보복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교활했다. 소민은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질투, 그리고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소민 씨 딸 아름이가 강 회장님 방에 또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지하에서 돌고 있어. 오 부회장님 라인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으니 조심해. 오래된 동료가 걱정스러운 듯 소민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소민의 가슴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오 부회장이 강 회장을 공격할 약점으로 아름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날 오후 소민은 퇴근 후 직원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아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름아 회장님께서 그룹을 위해 큰 결정을 내리셨어. 이제 회장님의 싸움은 끝났어. 너는 이제 절대로 회장님께 다가가면 안 돼. 약속해줘. 아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엄마 회장님은 아직 혼자예요. 신문에 회장님 이야기가 나쁜 기사로 또 나왔잖아요. 제가 친구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아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해했다. 소민은 딸을 끌어안았다. 그건 회장님의 싸움이야 아름아. 엄마는 네가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회장님이 사임했어도 오 부회장은 위험한 사람이야. 소민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은 린넨실에서 자신의 사물함이 열려있고 안에 있던 아름의 사진 몇 장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오 부회장이 직접적인 위협을 시작한 것이다. 소민은 곧바로 강 회장의 스위트룸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회장님 오 부회장이 저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름이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오 부회장이 언론에 저희 모녀의 사생활을 폭로하려 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보호가 저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민은 극존칭 대신 다급함을 담아 말했다. 강 회장은 분노했다. 그의 주먹은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다. 오성태가 드디어 선을 넘었군. 비열하게도 아이를 건드리다니. 강 회장은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설 경호 인력을 강산 플레이스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소민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김소민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사임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성태의 탐욕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제가 오성태를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아름이에게 송긋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오성태를 향한 역공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최 변호사를 통해 언론의 정식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그는 침묵 대신 진실을 선택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재벌 총수의 수트 대신 단정한 캐주얼 복장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강산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의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이 오성태 부회장 같은 탐욕스러운 인물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죄를 통감하며 그룹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오성태 부회장은 저의 침묵을 악용하여 강산을 개인의 사금고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오성태 부회장의 횡령과 불법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강 회장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오 부회장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여론의 주목을 오 부회장에게로 돌렸다. 기자회견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강 회장의 사과와 결단은 국민들의 복잡한 심정을 건드렸다. 그가 죄인임은 분명했지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강 회장은 오 부회장의 비열함을 이용해 여론의 방패를 만들었다. 이제 오성태는 강 회장이 아닌 여론과 검찰을 상대해야 했다. 소민은 직원 아파트에서 TV로 강 회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한 남자였고 아름이 가르쳐준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강 회장에 대한 믿음과 경의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엄마 회장님이 진짜 싸우고 있어요. 아름은 자랑스러운 듯 소리쳤다. 소민은 아름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아름아, 회장님은 친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회장님을 믿어줘야 해. 강 회장은 침묵 대신 폭로를 선택함으로써 오 부회장의 위협에서 소민과 아름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려 했다. 폭풍은 여전히 강산그룹을 흔들고 있었지만 강 회장은 아름이 준 작은 불빛을 들고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준혁의 공개 폭로는 여론의 방패를 만들었지만 오성태 부회장의 방역 또한 즉각적이고 맹렬했다. 오 부회장은 언론을 통해 강 회장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강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최 변호사와 함께 강산 플레이스 스위트룸에 갇힌 채 숨막히는 나날을 보냈다. 최 변호사는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시간을 벌었지만 오 부회장이 검찰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에게는 오 부회장의 횡령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내부 증인이 필요합니다. 정 대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최 변호사가 언급한 정 대리는 오 부회장의 비자금 관리와 불법 거래를 도맡았던 전 재무팀 차장 전구철이었다. 강 회장은 정 차장의 파일을 펼쳤다. 그는 오 부회장의 그림자처럼 일하다가 배신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잠적한 상태였다. 정 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 회장이 물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오 부회장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폰도 해지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위험합니다. 오 부회장의 경호팀이 정 차장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 설득하셔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재벌 총수로서 명령에 익숙했지만 직접 나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낯선 일이었다. 하지만 소민과 아름을 보호하기 위해 오 부회장의 숨통을 끊어야 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최 변호사와 함께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검은 세단을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정 차장이 숨어있는 오피스텔은 강남의 강산 플레이스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낡고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강 회장은 정 차장의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 문은 잠시 후 조심스럽게 열렸고 정 차장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수개월간 숨어 지낸 듯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공포로 흔들렸다. 강 회장님, 여기는 어떻게? 정 차장은 극존칭을 사용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정 차장, 저는 오 부회장이 당신을 찾아내기 전에 왔습니다. 당신은 오 부회장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증언이 오 부회장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정 차장은 강 회장을 응시했다. 회장님께서 저를 설득하러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오 부회장의 범죄를 묵인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제 와서 정의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오 부회장을 배신하면 죽음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재산이라도 남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 차장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강 회장은 그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공포 때문에 침묵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정 차장,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침묵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 부회장의 횡포를 알면서도 그룹의 안정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권력도 명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강 회장은 몸을 숙여 정 차장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당신은 침묵을 깰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 부회장을 배신하면 죽음뿐이라고요. 침묵하면 살 수 있습니까? 오 부회장은 당신을 이용한 후 버릴 겁니다. 당신의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 차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 회장의 진심을 응시했다. 재벌 총수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간적인 설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 오피스텔 복도 저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최 변호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속삭였다. 회장님, 오 부회장의 경호팀입니다. 정 차장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정 차장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회장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강 회장은 정 차장의 어깨를 단호하게 잡았다. 정 차장, 당신이 침묵하면 평생 오 부회장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가 강산그룹과 당신의 양심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강 회장은 정 차장을 오피스텔 안쪽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그는 복도에 홀로 서서 오 부회장의 경호팀을 마주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강 회장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강 회장님, 저희는 정우철 차장을 데리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일에서 손 떼십시오. 오 부회장님께서 회장님께 경고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재벌 총수의 권위를 담아 단호하게 말했다. 정 차장은 오 부회장의 범죄를 증언할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정 차장에게 송긋 하나 된다면
오 부회장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 부회장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경호팀은 강 회장의 단호함에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오 부회장의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강 회장의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최 변호사가 재빨리 정 차장에게 문자를 보내 도주로를 확보했다. 강 회장은 정 차장이 오피스텔 뒷문으로 도망치도록 시간을 벌었다. 경호팀은 정 차장이 도망친 것을 알아차리고 강 회장에게 분노를 표출했지만 강 회장은 단호하게 그들을 막아섰다. 결국 경호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 차장은 최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강 회장은 정 차장에게서 오 부회장의 횡령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얻어냈다. 강 회장은 강산 플레이스로 돌아왔다. 김소민은 복도에서 강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희생적인 행동에 감동했지만 아름을 보호해야 한다는 두려움 또한 가시지 않았다. 회장님, 정말 무모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정 차장을 보호하셨습니다. 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소민의 걱정을 이해하며 말했다. 김소민 씨, 아름이의 순수한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오 부회장의 탐욕에서 강산과 아름이를 보호할 겁니다. 제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안 당신은 아름이를 보호하십시오. 아름이가 저에게는 폭풍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강 회장은 아름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오 부회장을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강준혁은 정우철 차장에게서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최 변호사와 함께 곧바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오성태 부회장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파일을 제출했다. 이 증거는 오 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강 회장은 자신도 침묵의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성태의 탐욕을 청산하는 것이 강산그룹과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선언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준혁 회장의 희생적인 결단은 여론의 찬사를 받았고 오성태 부회장을 향한 비난은 하늘을 찔렀다. 강산플레이스는 폭풍의 눈이 되었다. 김소민은 린넨실에서 TV 뉴스를 통해 오성태 부회장이 긴급 체포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오 부회장은 분노와 굴욕으로 창백한 얼굴이었고 강 회장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섬뜩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소민은 가슴을 짓누르던 위험과 공포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 회장의 결단 덕분에 자신과 아름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두려움은 이제 강 회장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스위트룸에서 짐을 정리했다. 그는 그룹의 지위와 재산은 포기했지만 자유와 양심을 얻었다. 그는 초의 변호사에게 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에게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당부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강준혁은 이제 재벌 총수가 아닌 인간 강준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는 수트 안주머니에서 아름의 크레용 그림을 꺼냈다. 폭풍은 지나갔고 작은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강산 플레이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김소민과 아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복도를 따라 린넨실로 향했다. 린넨실 앞에서 소민은 강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녀를 위험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의 희생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소민은 극존칭을 사용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림없이 진심이었다. 강준혁은 소민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이제 회장님이 아닙니다, 김소민 씨. 그냥 강준혁이라고 부르십시오. 당신이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아름이와 함께 이 호텔에 머물겠다고. 이제 오성태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아름이의 순수한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름이는 저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름이의 친구로서 책임을 다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아름이와 함께 강산 플레이스에서 안전하게 사십시오. 원하신다면 더 나은 자리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이대로 이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강 회장님. 그녀는 이제 회장님 이라는 극존칭 대신 강 회장님 이라는 존칭을 사용했다. 저희는 회장님의 보호 아래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제 혼자가 되셨습니다. 회장님께는 아름이가 준 따뜻한 밥과 동화 이야기를 나눠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승리를 위해 약속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떠나신다면 아름이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할 겁니다. 소민은 용기를 내어 강 회장의 고독을 직시했다. 그때 아름이 직원 아파트에서 소민을 찾아 린넨실로 뛰어왔다. 그녀는 강 회장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회장님 뉴스 봤어요. 나쁜 아저씨가 잡혀갔대요. 회장님이 이겼어요. 아름은 강 회장을 꽉 끌어안았다. 강준혁은 따뜻한 아이의 천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재산이나 권력보다 이 작은 우정이 가장 큰 보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 아름아, 네가 준 불빛 덕분에 아저씨가 이겼다. 강 회장은 아름에게서 가장 큰 위안을 얻었다. 그는 소민을 바라보았다. 소민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단지 따뜻한 인간미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만이 남아있었다. 강 회장은 고독한 재벌의 삶에서 벗어나 김소민과 아름이라는 순수한 우정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간적인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강 회장은 아름의 손을 잡고 소민에게 말했다. 김소민 씨,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으로서가 아닌 아름이의 친구이자 당신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아름이의 따뜻한 김치찌개를 자주 먹으러 오겠습니다. 소민은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산의 폭풍은 지나갔고 강 회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 오성태 부회장이 긴급 체포되고 강산그룹이 정화의 폭풍을 겪는 동안 강준혁은 강산 플레이스의 스위트룸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지만 검찰과 언론의 주목은 여전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 변호사는 정 차장의 증언 덕분에 오 부회장이 주범으로 몰려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강 회장 역시 과거의 침묵과 방조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했다. 회장님 검찰은 회장님의 잦은 사임과 증거 제출을 참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공모라는 여론의 압박이 강합니다. 회장님의 양심을 위한 싸움은 이제 법정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씁쓸하게 말했다. 강준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권력과 재산을 잃었지만 진실을 말함으로써 양심을 회복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아름의 그림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법적 심판이라는 새로운 폭풍을 마주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소민은 강 회장의 스위트룸을 찾아왔다. 그녀는 강 회장이 오 부회장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운명을 정의에 맡기는 것을 존경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강 회장을 향한 인간적인 믿음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직원의 극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존경을 담은 존칭을 사용했다. 강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성태의 위협에서 아름이와 저희를 구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소민은 감사함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준혁은 소민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권력을 위해 살았던 과거를 후회했다. 김소민 씨, 고맙습니다. 아름이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친구의 순수한 믿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저는 침묵의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아름이와 함께 강산 플레이스에 안전하게 머무십시오. 원하신다면 더 나은 직장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강 회장은 소민과 아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민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강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회장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자유를 찾으신 것처럼 저희도 스스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떠나신다면 저희도 호텔을 떠날 겁니다. 아름이는 회장님의 친구로서 계속 회장님을 응원할 겁니다. 소민은 강 회장에게 자립심과 자존감을 보여주었다. 강 회장은 소민의 단호함에 감동했다. 그는 소민이 돈이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임을 깨달았다. 김소민 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름이는 저에게 가장 큰 친구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아름이와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법적 심판을 마주할 겁니다. 강 회장은 아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아름이의 방을 찾았다. 아름은 강 회장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녀는 마지막 크레용 그림을 강 회장에게 선물했다. 그림 속에는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고 그 아래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양이 떠올랐어요. 아름이가 회장님의 친구라서 행복했어요. 아름은 순수한 마음으로 강 회장을 응원했다. 강준혁은 아름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아름아, 고맙다. 네가 아저씨의 가장 소중한 친구다. 아저씨는 떠나지만 너의 마음은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강 회장은 아름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강산 플레이스를 떠났다. 그는 권력을 잃었지만 아름의 순수한 우정과 소민의 강인함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얻었다. 강 회장의 떠남은 재벌 총수의 몰락이 아니라 인간 강준혁의 새로운 탄생이었다. 강준혁이 강산 플레이스를 떠난 지 정확히 6개월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오성태 부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강산그룹은 투명 경영을 약속하며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전환되었다. 강 회장 역시 과거 침묵의 책임으로 법적 심판을 받았으나 자진 사임과 결정적 증거 제출에 대한 참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재벌 총수라는 지위와 명성은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바로 인간적인 삶과 진정한 우정이었다. 김소민은 강준혁의 떠남 이후 약속대로 아름과 함께 강산 플레이스를 떠났다. 그녀는 호텔 직원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름의 교육 환경을 위해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소민은 강 회장의 도움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녀의 식당은 따뜻한 집밥과 정성이 담긴 김치찌개 덕분에 곧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다. 소민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름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강 회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존경했고 그가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어느 날 오후 식당이 한산해졌을 무렵 강 회장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수트를 입지 않고 단정한 캐주얼 복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재벌 총수의 냉기 대신 편안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감돌고 있었다. 소민은 강 회장을 보고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소민이 반가움을 담아 말했다. 강준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초의 변호사가 김소민 씨의 식당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름이가 만든 김치찌개 맛이 너무 그리워서 왔습니다. 아름은 주방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환호하며 달려나왔다. 회장님 친구 오셨어요. 아름은 강 회장에게 달려가 안겼다. 강 회장은 따뜻한 포옹으로 아름을 맞이했다. 그는 아름에게서 가장 큰 위안을 얻었다. 강 회장은 식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소민이 내어준 김치찌개와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는 강산플레이스의 최고급 코스 요리보다 이 소박한 음식에서 더 큰 행복을 느꼈다. 소민은 강 회장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강준혁은 소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소민 씨 고맙습니다. 아름이와 당신 덕분에 저는 침묵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은 저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아름이의 순수한 우정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재벌이 아닙니다. 아름이의 친구이자 인간 강준혁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강 회장은 아름이에게서 받은 마지막 그림 태양이 떠오르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름은 강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아저씨는 슬픈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친구는 영원히 친구예요. 아름은 강 회장의 손에 작은 포옹을 선물했다. 강 회장은 아름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소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소민은 강 회장에게 존경과 응원을 담아 미소 지었다. 강준혁은 식당을 나섰다. 그는 권력의 왕관을 잃었지만 사랑과 우정이라는 진정한 보물을 얻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는 아름이 준 작은 불빛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빛이 닿는 곳 그곳에서 강준혁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